논에는 이러한 누군가의 주장을 전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은 우리말로 보자면 내세우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또는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 내세우기 때문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를 갖춰서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또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사실관계를 또는 당위 등을 내세우는 것, 이게 주장이죠. 이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서 내세운 바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옳으면 왜 옳고 그러면 왜 그런지를 근거를 제시하면 증명이죠. 증거와 정당성 이론이라고 말씀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제 근거로 삼아가지고 밝히는 것, 왜 그러한지를 밝히는 것, 이것이 논입니다. 그걸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써 나가면 이제 핵심이 체계가 되는데요. 그것이 문이죠. 그러니까 논문은 어떤 사실 또는 관계 또는 당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그 이유를 밝히는 글, 이것이 논문입니다. 그러면 서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겠네요. 뭐 차례에 대해서 누가 그 차례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밝히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서라고만 썼습니다. 그냥 여러 개의 그 글들을 묶었을 때 묶은 것들의 내용을 나름대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글, 이것이 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서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뭐 총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쭉 모아 놨을 때 그 모아 놓은 것들을 순서대로 왜 이렇게 모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글, 그러니까 논서는 가능한데 서로는 옳지 않은 방식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인트로덕션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서문이라고 하는 게 서문 가능하죠. 서를 쓰는 문이 되겠죠. 서문. 보통 이럴 경우 이제 머릿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에서는 서가 가능한데, 차례가 가능한데, 논문에서는 차례가 필요 없습니다. 논문은 가장 명료한 글이기 때문에 차례를 붙일 정도가 되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다만 딱 한 가지, 학위 논문은 안 그렇죠. 보통 석사학위 논문이면은 100쪽 이내, 뭐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70쪽에서 100쪽 사이 쓰게 되죠. 그러면 좀 차례가 필요합니다.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200쪽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 550쪽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차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논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차례가 아니고요.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들어가기입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제가 이제 물음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물음거리라는 뜻입니다. 물음거리. 물음이 있는데 묻는 자도 있고 물어진 바도 있고 묻는 이유도 있고 또 물어진 말 자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거리, 물음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음거리에는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경우 누군가의 주장이 선행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이제 그분은 개척자죠. 프론티어가 되는 거죠. 아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없는 경우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낸다면 창시자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도 창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야, 심리학을 처음으로 창시한다든지 사회학을 창시한다든지 19세기에 이러한 학문의 창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죠.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이 창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창시자들의 경우에는 물음도 만들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답들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우린 대개 누군가의 그 대답들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써나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물음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는 물음과 대답, 묻는 사람과 컨텍스트 이런 게 다 엉켜져 있습니다. 정말 덩어리인 것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연구자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영어에서의 인트로덕션은 보통 독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에 대해서 독자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인트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내용적으로 잘 살펴보면 독자를 끌어들이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연구자 자신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인트로덕션은 이끌어 들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들어가기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붙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좀 숙고해서 가능하면 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론이라면 이러한 그 뭐 로마식 표기로 일 쓰고 뭐 점 찍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올바른 표기법은 아닙니다. 이런 거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이 하나만 따져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있어야겠죠. 근데 본론을 또 이제 없앴죠. 본론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영어에서 그냥 body라고 합니다. 몸이죠, 몸. 들어가고 그럼 머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이게 몸입니다. body. 문제를 푸는 곳. 그러니까 제 식으로는 여기 풀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풀어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맺기. 완전히 끝을 맺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구상하신다면은 가장 좋은 논문이 될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안 하고 결론으로 많이 써요. 결론. 네, 결론. 그러니까 논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어떻게 맺나요, 도대체? 논은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끝을 맺는 것이죠. 그 논의 끝을 맺는 것이 끝맺기이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되게 좀 엉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이 잘 됩니다. 안 되면은 저한테 좀 다시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인이 됐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좀 그 PDF 버전이 좀 높아요. 네네네. 저도 따로 그 PDF 뷰를 받아서 뭔가 기본적인 건 안 될 거예요. 버전이 얼마나 높은 거길래? 일단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요것만 읽으셔도 네. 제가 문지영 씨한테 먼저 읽혀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부터 한번 읽어봐주세요. 사람은 사고를 통해 개념을 파악하며 이를 구분 설정하고 여러 기준을 만들어 새로운 개념을 재생산함으로써 문화를 촉진시킨다. 네,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읽기 연습 때문에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대학원생들도 얼마나 잘 읽나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네. 그 사고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문 분류를 할 때 대상 분류가 가능하고요, 개념 분류가 가능하고 사고 분류라는 게 이제 류에 따라서 나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류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을 해드렸는데 가장 쉽게는 개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류자가 이제 그런 뜻이다.
개 무리 짓기 그러면은 집단 무리 짓는다는 개념을 딱 떠올리시겠죠. 그럼 염소 무리도 있을 테고 닭무리, 그럼 무리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어디 방향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되게 뒤섞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류라는 것은 개떼, 개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클래스도 그런 뜻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우리가 클래스도 그 반인데 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리란 뜻입니다. 같은 놈들끼리 같은 거는 같게 다른 거는 따로 이렇게 이제 류 나눈다는 뜻입니다. 무리에 따라서 나눠 놓는 거 이것이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도 분류할 수 있고 대상을 통해서도 분류할 수 있고 개념을 통해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의 기본은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안 섞이면 무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안 섞이면.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묶는다. 묶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좀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라는 거는 마음심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네요. 이 마음은 우리 심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슴으로 우리가 마음심 했지만은 넓은 개념이고요. 요때는 가슴심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 이것이 심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요게 밭전자처럼 생겼지만은 원래는 밭전자 뜻이 아니고 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머리 모양 이렇게 찍었는데 머리 모양을 뜻하는 거여서 머리와 가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머리와 가슴, 머리는 주로 생각하는 기관이고요. 가슴은 뭔가 정을 느끼는, 마음을 느끼는 기관인데 예전 사람들은 아마 가슴을 더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봐가지고 오늘날 보면 뭐 엉터리죠. 뭐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어디 심장이 생각을 하나요? 심장이 느끼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뇌의 기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각과 느끼는 것도 가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 생각과 느낌,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 사입니다. 고라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운 글자처럼 보이지만은 되돌아본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보는 것. 그러니까 사고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뜻입니다. thinking이라는 건 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고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이란 뜻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돌이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느끼고 헤아리고 살피고 돌이켜 생각하는 전체가 사고입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네요. 유라는 사유라고도 쓸 수 있는 표현, 사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뒤쫓아가는 것, 생각으로 뭔가 뒤쫓아가죠. 제가 생각의 의미는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과정으로 생각의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의 thinking도 비슷한데요. thinking은 본래 뜻은 이제 모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모아들이냐면 우리 영어의 그 문장 순서를 보시면 아시죠? 주어가 나오고 I,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love, 그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유가 아주 애인이 없으신 거죠. 애인이 있다면 유는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뭐가 들어가요? I love money. 돈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없는 게 막 들어갑니다. 물론 있어도 더 사랑할 수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아들인다는 것은 주어, 사람을 보통 뜻하게 되고 주어, 그다음에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거기에 대상되는 이제 변수로서의 세계 목적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들이는 결합하는 것, 신테시스, 이것이 바로 thinking의 기능이었습니다. 모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사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하는 사람 플러스 생각의 대상, 이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낱말이었고요. 개념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컨셉이 되겠지만, 뭐 일단 한자부터 보면 개자가 평밀의 개자라는 건데요. 뭐 잘 모르시죠?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평평하게 밀어 이렇게 미는 도구를 뜻하는 겁니다. 평밀에 평평하게 미는 것. 보통 쌀을 되로 이제 재가지고 되에서 사고팔 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쫙 밀어버리는 평밀해죠. 평평하게 만드는 막대기 같은 건데요. 그러면 뭐를 평평하게 만드냐 하면 염이라는 것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염이라고 그럽니다. 염은 막 지금 들끓는 것이죠.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거는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염이라는 것은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평균 낸 거, 평평하게 만든 거, 이것이 개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컨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번역어로서의 개념은 좀 새로 번역할 필요가 있겠네요. 컨셉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오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잡는다 뜻입니다. 컨은 뭐 턱에 더하면 함께 잡는다, 함께 잡는 것, 뭐 이런 뜻이네요. 뭐가 뭘 함께 잡는 거죠?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잡나요? 말로 잡나요? 기본적으로 염자를 쓴 거 보니까 생각으로 무엇인가 잡는 거네요. 생각을 잡는 것, 이것도 되고 생각으로서 잡는 것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잡히는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컨셉에는 생각이라는 뜻이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컨셉을 직역하자 하면은 함께 잡이 또는 모두 잡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강조한다면은 흰 것을 모두 잡는 것, 이것이 힘의 컨셉인 거죠. 뭘 희다고 말할 것이냐? 그럼 옷의 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물의 힘도 있을 테고, 자연 속의 힘도 있을 테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희다는 점에서 잡으면 그것이 힘의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잡이, 함께잡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 생각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생각을 한다면 엄마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 생각한다면 엄마의 실제 얼굴도 포함이 됩니다. 가르쳐주죠. 지시. 또 엄마에 대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생각은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라고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엄마가 지금 뭐 하실까? 답이 없네요. 전화해 봐야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도 분명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청소, 빨래 뭐 이렇게. 그러면 엄마 생각할 때는 그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다양한 일들을 한번 걸어 잡는 거죠. 이게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도 들어가고 엄마도 들어가고 엄마와 나 사이에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모두 들어가는 거죠. 엄마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상과 나와의 모든 관계를 한데 걸어준 것. 그러니까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날 불렀으면 이름도 들어갈 테고 엄마의 목소리 들어갈 테고 얼굴 생김새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거는 단순히 생각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생각도 들어가고 낱말도 들어가고 현상도 들어가고 사건도 들어가고, 또는 거기에 중요하지만은 이야기, 사연도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컨셉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졸가리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예전에 김혜수가 나는 뭐 개념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낱말과 말과 컨셉은 같은 게 아니야. 또 생각과도 같은 게 thinking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thought하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컨셉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구분을 설정해야 되죠. 구분. 덩어리다 보니까 구조다 보니까 기준이나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념화됐다는 것은 분류됐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분류가 일어나면 그 영역에서 큰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 문화라고, 청소년이란 말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죠. 미디어 영역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미디어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또 금융, 파이낸셜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개념이 잡히면서 그 영역이 발전했죠. 이렇게 하나의 영역이 개념화되면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오늘날은 되게 거꾸로 일어나죠. 그죠? 먼저 개념화가 되고 그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한 뒤에 실행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상상력, 이렇게 개념화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읽으셨네요.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봐 주세요. 개념은 어떤 대상 혹은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와 형식을 말하며 추상적인 사고, 즉 생각, 관념, 사상을 집약하여 구체적인 의미로 나타냄을 뜻한다. 네, 여기 가르키는은 뭔가요? 네, 아주 사소한 것 실수지만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있죠. 실수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가르키다 이렇게 되나요? 가르치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모든 걸 지칭하니까 가르키다가 맞나? 가리죠, 가리. 네. 가리키다, 지시. 예, 예. 그리고 존재를 가리킬 수 있나요? 존재는 가리킬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어의 entity를 쓰신 건데, entity는 뭐 우리식으로 굳이 한다면은 말해진 것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또 일본 학자들이 존재라고 번역하면서 우리가 다 존재가 됐죠. 영어에는 존재를 뜻하는 낱말이 being입니다. being. 근데 being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being 쓴 경우가 있고 beings 하고 s를 붙인 게 있습니다. 또 대문자로 쓴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너무 이제 구체적인 구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S 복수 형태로 쓴 건 전부 있는 것들입니다. S가 빠진 건 그냥 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쓴 경우에는 그 있음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라는 것은 이름으로 불리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엔티티 하면 이름으로 불린 거야. 파란 것 이런 식으로 딱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빨간 거 가져와 그러면 빨간 거 금방 특징이 됐잖아요. 딱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어떤 이런 그 두루뭉술함 이런 것이 학문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거죠.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사고, 뭐 다 이제 낱말들이 좀 설명하자면 어려운데요. 생각, 관념, 사상 전부 다른 낱말입니다. 일단 관념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의 관자라는 것은 뭐 진리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관념은 진리다. 다음에 사상이란 말도 이게 여기서 이제 thought를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건데요. thought는 말 그대로 생각의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결과물은 생각이 뭐 무슨 점식으로 일어나나요? 생각은 항상 이렇게 하나의 체계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thought는 언제나 체계적인 겁니다. 집약이라는 건 한데 모은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컨셉 개념에 딱 들어맞습니다. 컨셉이라는 것은 이러한 있는 것들과 또는 대상들과 그 대상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한데 걸어 모은 것, 함께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의 차이 속에서 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은 바로 그 개념 때문에 서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빨강, 파랑이 딱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걸 분류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말이 없으니까 분류가 좀 어렵죠. 보라 하면 어떻게 돼? 보라. 빨강, 파랑 섞여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개념화 되면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상과 생각을 한데 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개념이란 표현 대신에 뭐 모두 잡이 또는 함께 잡이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은 이것과 저것을 함께 잡아 가지고 다른 것들과 다름에서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컨셉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개념이라는 것은 생각과 같은 게 아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낱말과 같은 것도 아니다. 컨셉은 이것저것을 함께 그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컨셉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만 컨셉을 갖춘 사람 하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 컨셉을 갖추면 함께 잡게 되면 다른 것들과 구분돼서 그것만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화라는 건 학문에서는 뭐 학문의 생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색깔. 의미? 개념. 개념의 의미?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있었던 뭐죠? 그 오방천 뭐였지? 오방 뭐였는데 그죠? 그 숭례문 오방복인가? 오방랑? 오방랑인가? 주머니 랑자 오방랑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터트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방색을 썼는데 오방색이 왜 이제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왔겠죠. 근데 이 오방의 중요한 특징은 동서남북 가운데라는 5개의 방위도 뜻하지만 색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깔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엔 뭐 색깔을 마음대로 섞고 쓸 수 있고 아무 색깔의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그 노란색 그 무슨 골룡포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못 입어요. 왜냐면 중국 황제만 입는 거니까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 입으면 황제란 뜻이네요. 그러면 한국의 임금은 청색이나 홍색 이런 걸밖에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왕이 그걸 입으면 나머지는 입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색에는 사실 다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방위도 있었고 지위, 신분 이런 것도 나타내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그래서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의미라는 것의 의미의 핵심이 여기서 뭐냐면 촘스키 이론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빨강과 파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왜 하늘은 우리가 파랗다고 하고 땅은 검다고 얘기를 하나? 뭐 주파수 이런 얘기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색깔을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은 차이를 뜻하는 겁니다. 빨강과 파랑이 어떻게 달라지나, 다르게 이해가 되나요? 빨강만 있으면 파랑을 못 본 사람에게는 빨강만 보여주고는 그 사람에게 파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빨강, 파랑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혹시 노랑을 알고 있다면 그럼 노랑?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온톨로지라는 개념입니다. 빨강이 있으면 중심, 빨강이 있으면 파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검정도 있고 흰색 뭐 이렇게 쭉 배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것과 저것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의 색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묻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주영 씨가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어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물 색깔 보리차, 그죠? 보리차 색깔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보리차 색깔 태우면 검정이 되겠죠, 그죠? 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차 색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보리차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녹차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녹차와 보리차는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이 된다면 그런 구분,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의미하면은 맛의 낱말, 의미, 맛, 이제 그 뜻이라는 것이 있고, 뜻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입니다. 먹었다 이런 뜯어 먹은 것, 뜯다, 뜯어낸 것이란 뜻이야. 떼어낸 것, 이것이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새긴 것, 이것이 뜻이네요. 그러니까 밖에 어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떼어내가지고 내가 먹은 것, 이것이 뜻입니다. 그 뜻은 먹는 거죠. 근데 이 뜯어낸 것에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걸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뜬 맛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죽을 맛, 살맛 할 때 그런 거예요. 죽을 맛, 살맛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 죽을 맛이야 할 때도 뭐 살맛이 난다 할 때도 분명히 구분하지만 정확히 엄격히 구분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죽을 맛과 살맛이 대비될 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뜻과 뜻의 차이,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촘스키 이론으로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의 낱말의 뜻은 그 낱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그러면 빨강이라는 그 낱말의 뜻은 빨강이라는 낱말이 차지하고 있는 낱말이라는 하나의 분류 안에서, 영역 안에서의 위치, 파랑과 다른 쪽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매긴다. 요건 이제 멘탈 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머릿속 지도가 있습니다. 머릿속 지도에도 위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네이버는 지금 약한데 네이버 지도도 그걸 이제 만들어 가고 있죠. 해서 낱말의 위치들을 찍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글에서도 그걸 활용하고 있죠. 검색 순위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할 때 그 검색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언스란 말을 쳤다. 그러면 그 수십억 개의 그 데이터 가운데 어떤 걸 처음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값을 다 지정해 놓고 딱 가장 먼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 것 순서대로 보여주죠.
물론 여러 가지 정렬 방식 우리가 또 상세 분류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전부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의미들은 차이, 분류 속에서 주어지는 체계화된 차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 이해가 되셨을 테고 내포외연이란 말은 이제 논리학 용어인데 혹시 이해하시나요? 네, 뭐 그렇죠. 내포라는 것은 담긴 뜻이란 뜻입니다. 뭐 아주 쉬운 말이에요. 담긴 뜻. 다음에 뭐 커노테이션, 담긴 뜻이라는 거고 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빨강이라는 낱말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참 어렵네. 붓다는 거죠. 붓다. 붉은 관계, 해와 관계, 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적용 범위죠. 이게 외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도 그 붓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홍심이라고 하는 홍심이죠. 예, 붉은 마음, 달구어진 마음, 뜨거운 마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근데 붉은 공기는 어떤가요? 붉은 공기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붉은 신은 어떤가요? 붉은 식이요. 식. 붉은 신, 갓. 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커크 입자 같은 데 보면은 그 밀입자들을 색깔로 표현해요. 레드 이런 식으로, 블루 또 뭐 블랙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색깔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상징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 때 적용의 범위가 바로 외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일본 학자들이 논리학을 번역할 때 쓴 건데 담긴 뜻과 쓰일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개념이 잘못 잡혀 있다면은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대상에 적용시키게 되고 그래서 개념 없는 여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이제 적용을 하는 거 이게 개념 없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줄 내려가면 자 개념은 다양하게 나뉘는 데가 원래 올바른 표기입니다. 나뉘는데 류 개념은 상위 개념, 포섭 개념으로 종속 관계의 두 개념 중 포섭하는 개념을 말하고 종 개념은 유 개념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피포섭 개념 또는 하위 개념이다. 이 문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은 좀 고약하지만은 일단 류 개념은 금방 이해하셨죠? 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개, 무리. 무리는 항상 묶는 거니까 원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묶음 가운데 큰 묶음이 있고 작은 묶음이 있다는 거야. 이 종이란 말은 원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죠. 종,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니까 낱낱의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라는 것은 낱낱의 것들을 묶은 묶음 또는 무리가 되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낱낱의 것 또는 씨앗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 씨앗은 또 그 안에 그걸 또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또 종 아래에 또 종이 있겠네요. 이렇게 유와 종은 계속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유와 종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근데 높다, 낮다, 상위 개념이다, 하위 개념이다, 높은 자리, 윗자리, 낮은 자리, 아랫자리. 높다라는 것은 뜻으로 보자면은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모든 걸 더 많이 포괄하게 되는, 더 많은 걸 묶게 되는 것이고요. 낮은 자리는 더 적게 묶는 것이죠. 그러니까 묶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다음에 동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 유개념 아래에 있는 같은 위치의 종개념. 그러면 같은 유 개념 아래에 놓인 모든 것들은 같은 자리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학문 분류에는 무슨 자리 개념이 계속 나오네요.
윗자리, 아랫자리, 같은 자리. 쉽게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부터는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개념은 판단을 전제로 하며 그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 지식의 정도, 판단의 기준과 가치 척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자, 지금 학문 분류를 할 때 이 논문은 개념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아까 컨셉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함께 그러 잡히는 대상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조였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하, 개념에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판이라는 것은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판가름. 이쪽 저쪽을 나누는 거, 가르는 거, 판이죠. 단이라는 것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갈라 나누는 거죠. 판단이라는 딱 갈라 나누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판단은 딱 갈라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그 주어진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거, 이것이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낮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낮이다라는 문장하고 지금은 낮이다라는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사태가 있죠. 사실이 있죠. 그 사실과 맞아 떨어지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데 언제 말하면 이게 참이 되나요? 지금이 낮일 때 말하면 참인데 지금이 낮이 아니면은 이 문장은 거짓이 되니까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네요. 문장도 객관적이고 사태, 벌어지는 현상도 객관적인데 이 둘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네요.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겠네요. 딱 보니까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그럼 낮인가요? 밤인가요? 만일 예전 사람들은 개기일식 같은 게 일어난다면은 낮인데 밤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감각으로만 본다면 낮과 밤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계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낮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밤이라고 할까요? 정할 수는 있는데 딱히 똑부러지게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낮밤에 대한 그런 구분이 유의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판단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감각, 그다음에 시계와 같은 객관적 측정 도구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 또는 시대적인 어떤 이러한 문화 또 학문적 수준 또 그게 쭉 나온 거죠. 그죠? 문화적 배경, 지식의 정도 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의 방식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라는 것과 판단이 똑같은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판단이 전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입니까 아닙니까를 알려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자, 그 힘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을 알고 그것을 이제 사물과 연결시킬 줄 알고 그러면 하나의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개념이 연결됐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분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분류는 같은 것을 함께 배열하거나 조직하는 행위로 역사가 상당히 길다. 가장 실용적인 활동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종류의 분류에 입원해오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분류란 어떤 대상이나 유사성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거나 배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커다란 덩어리를 비슷한 것끼리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작은 덩어리 안에 모여진 것에 순서를 주어 하나로 배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류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야. 류라는 것을 우리가 무리라고만 이해해 놓으시면 뭐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 나누는 것이죠. 나누어서 묶는 겁니다. 한 무리, 두 무리, 양 한 무리, 양 두 무리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눠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어리란 말도 쓸 수 있는 거네요. 또는 묶어서 마구 흐트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또 오더죠, 그죠? 순서나 질서를 갖춰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류표가 나오는 거죠. 표가 있으면 분류는 더 쉬워집니다. 표가 없다면은 분류만 해놓고 표가 없으면은 이게 또 가끔은 이제 어지러워지죠. 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뭐 쉽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헌터부터 보겠습니다. 헌터는 분류란 공통의 성질이나 특성에 따라 유사한 사물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분류는 결국 같지 않은 것을 구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네,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요. 함께 묶어주는 것, 요거는 동의할 수 있는 거고, 공통의 성질이나 특성에 따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묶는 것은 아니고, 그죠? 묶이는 것들 사이에 어떤 공통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커먼이라는 건 함께 나누어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흰 것만 따로 묶어 놨을 때 그 묶인 것은 모두 힘이라는 성질을 모두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힘 성질이 없는 것을 분류했거나 힘 성질이 있는 게 빠졌거나 이러면은 분류가 완전치 못한 것이죠. 요 분류의 중요한 것은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중에, 컨셉 중에 무엇이 강조됐냐 하면 잡히는 것, 요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앞에 제가 강조했던 거, 컨셉 안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는 거죠. 생각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간다고, 말기죠. 낱말도 들어가고 또 물론 당연히 함께 또는 모두 잡히는 그 잡히는 대상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헌터의 경우에는 오늘날 되게 그렇죠. 대상 중심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 중심이라는 건 주로 이제 성질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좀 읽어봐 주세요.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을 분류하려면 그 대상물이 있어야 하고 분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일정한 기준, 성격, 특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네, 이러면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분류할 경우 그럼 문학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이제 문학적 성질이라는 걸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비극이면 비극의 성질들, 이런 다양한 성질들을 찾아내서 어쨌든 이런 공통의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 분류가 가능하죠. 만일 그런 게 없다면 분류 가능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주영씨, 시는 어떻게 분류해요? 아니요. 시인이 시라고 하면서 신발할 때 그 신인가요? 그 신할 때 신인가요? 시. 시. 네. 포임할 때 포임. 시는 자유시랑 정시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간 거고, 시인이 나 시 썼다 그러면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그 시인이 시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신 말고 시. 그러니까 시를 사주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쓴 게 시일 때 시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인이 아닌 사람이 시를 썼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불가하고. 아, 아 좋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이네. 그러면 이게 매체 권력이 생기잖아. 이제 그 예술가는 예술 작품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어떤 게 먼저예요? 닭과 달걀 가운데. 달걀? 왜요? 어디서 기사로 봤는데 과학적으로 달걀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아, 달걀에 있는 물질이 있어야지 닭이 나옵니다. 이제 그 과학적으로라는 건 진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는요? 철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닭이 먼저겠죠. 왜 그래요? 달걀과 같은 오묘한 존재는 닭 같은 설계자가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런 얘기죠. 달걀은 그 왜 있어요? 닭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달걀이 되기 위해서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먼저 우선한다는 거야. 완성태, 완전한 모양,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룬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 우월한 것이 먼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주가 있다면 우주의 목적이 있을 때 우주가 완전해졌을 때 그 우주의 완전한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있나요? 처음에 있나요? 당연히 나중에 있죠. 도달해 가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도달해 간다는 이것 때문에 우주의 처음에 이미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글로 갔지. 지금은 목적론적 설명이 힘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다 보면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영 씨 설명에 그 한 면은 맞고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이 무조건 쓰면 다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쓴 게 진짜 시일 때 시인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더 훌륭한 거죠. 어떤 시의 성격이 있는데 그 시가 소설이 아니어야 되고 그 소설은 논설이 아니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아니고 시만이 가져야 하는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을 때 시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분류법에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질이 뭔지를 찾아내면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못 찾아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시가 아니다. 십적이죠.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학자의 즐거움은 이런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분류의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학문 분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학문이란 하고 이제 정의가 나오고 있죠. 요거는 우리 동네 여기서 지금 막내시죠. 현식 씨가 아니 여기가 두 번째인가? 이 친구가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현식 씨 읽어주세요. 학문이란 연구하고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정한 지식의 체계적인 집합으로 학문의 실체는 오직 올바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헌 정보학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아주 좀 고민 없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겨넣은 거죠. 한 문장 안에다가. 제가 이제 학문이란 말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학문을 지금 이제 한글로 썼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배울 학자에다가 그럴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죠. 학문하면 야, 저 사람 학문 꽤나 한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게 문자, 그럴 글이죠, 글.
근데 두 번째 물을 문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이언스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에도 학문이 쓰여왔는데 계속 전통에 쓰여온 학문은 학하고 그 뒤에 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낱말이 아니에요. 복합어가 아니야. 학한 뒤에 그 뒤에란 말이 붙으면 됩니다. 학한 뒤에 물어라. 공자님 말씀을 열심히 배운 뒤에 혹시 모르는 바가 있거든. 그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자는 좀 열등한 자네요. 야, 공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겸손한 자의 어떤 태도이긴 한데 왠지 우리에게는 무지라는 개념을 좀 함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언스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언스는 제가 누차 강조했었지만 증명된 알미다. 에피스템에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알미 강조되는 용어이고요. 단순한 알미 아니고 증명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 체계적인 또는 증명된 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뭡니까? 했을 때 내가 수학에 대해서 뭔지 알지. 그러면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에 대해서도 생물학이 뭐죠? 나 생물학을 좀 알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 하면은 어떤 분야에 대해 전체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 그 알매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이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런 권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학문이란 말을 버리고 제식으로 암짜임새라고 바꿔놓으면은 짜 나가는 거잖아요. 알을 짜 나가는 거. 근데 알미라는 게 전제가 모름이었죠. 모름에 물리고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가지고 묻죠. 그러니까 모름으로 말미암아 묻고 그 물음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다가 올바른 대답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알미네요. 그러니까 모름, 물음, 암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고 그 알을 하나 알고 두 개 알고 알아나가면서 체계화를 했어요. 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짜임새인데 닫히면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부분적으로만 닫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절대 닫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또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이상하게 모르는 바가 더 많아집니다.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게 내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바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알매 짜임새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짜 나가는 과정으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터디하고는 다른 겁니다. 리서치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는 거야. 파고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행위입니다. 뭘 파고 들어가냐면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는 반드시 문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한 연구는 가치 있는 문제야. 이 가치 있는 문제의 가치는 학술적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날엔 대개 어떤 가치입니까?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환원이죠.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비 누가 줍니까? 대학에서 주거나 정부에서 주거나 어떤 펀드, 재단에서 주죠. 그럼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줍니다. 근데 그 목적이 대개는 사회적 필요를 안고 있어요. 필요. 그러면 용역이란 말로도 쓰고 그래서 오늘날엔 주로 프로젝트라고 많이 씁니다. 누군가가 중국에서는 공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목적을 한번 갖고 어떤 것을 알아내고 싶은 거야. 그럼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시키는 거죠. 연구에는 반드시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짜임새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나가는 건 아니고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파고들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걸 파고들어가네요. 연구 파고들어서 자 나름대로 알아냅니다. 알을 알아내죠. 일구어내고 그 알아낸 바들을 짜 나가는 거죠. 이게 체계적 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짜임새이네요. 그러면 학문 개념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모든 모르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묻지는 않습니다.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고 그 올바른 대답들 그것들을 서로 이제 알맞게 알맞춤으로 짜 맞춰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뒷문장이 좀 문제네요. 학문의 실체는 올바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다. 요건 학문과 무관합니다. 암짜임새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가르침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가르칠 수 없는 사람도 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짤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알을 짜 나가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기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알의 올바름 여부는 가르침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알매는 그 알미 올바른 알미난 그 올바름에 대한 검증 방법이 이미 선행돼 있어요. 예를 들어 화학에서는 화학의 어떤 결론의 올바름을 검증할 수 있는 화학적 방법이 이미 선행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철학도 모든 학문이 검증 방법이 이미 갖춰져 있죠. 방법이 없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는 반드시 그 학문적 결실인 알매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방법이 없는 학문은 학문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교육 활동을 통해서 검증된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아마 어디서 베껴온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 없이 썼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알매 짜임새라는 것과 그 알매 올바름이라는 내용이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름에 대한 증명 방법, 메소드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행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물음 자체는 학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학자 자신만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아요. 제가 뭐 첫 시간부터 강조드렸던 거 있잖아요. 사회적 필요를 떠난 학문은 고사당한다, 말라 죽잖아요. 그 사회적 필요라는 것하고 기여하는 바가 이바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이바지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거죠. 그러면 뭐 교수님, 지도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서 그 학문의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학문 발전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가치 있는 물음이 됩니다. 물을 만한 물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주영 씨의 그 죽음에 대한 논의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좋은데 플러스 항상 나의 관심 플러스 그런 이제 학문 전체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연결해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근데 가치라는 것도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가치 있던 것들은 오늘날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면은 저도 지금 굉장히 방향 전환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 이제 즐겁게도 제 논문이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에 관한 거거든요. 기술.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묻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물을 수도 없는 주제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기술의 시대인데 기술의 본질이 뭘까요? 이게 물으면 사람들은 식상해합니다.
이미 많이 물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래적으로 간다면 기술의 미래 정도를 물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학문은 대개 현재보다는 미래의 방점이 찍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미래학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는 미래다. 외대 곳곳에 붙여 있는 영어 표어 가운데 컨버전스라는 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죠. 앞으로 우리에게는 컨버전스가 미래가 됩니다. 그럼 컨버전스가 뭘까요? 뭐 융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아우르는 겁니다. 이것저것 동서 또는 남녀 또는 이 학문 저 학문 한데 아우르는 거, 이게 컨버전스죠. 그러면 산과 우리 가상이라고 하는 것도 한데 아우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상 배우들이 막 등장하죠. 요즘 아바가 새로 컴백한다고 그럽니다. 야, 전 너무 아바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근데 아마 그 보컬 여자 보컬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컴백할지가 궁금한데, 짧은 보도에 의하면 AI를 활용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럼 금방 이해가 됐어요. AI를 활용해서 이제 죽은 여성 싱어의 그 목소리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그 AI가 그 노래를 부르고 하모니를 만들어 낼 겁니다. 전 충분히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런 게 미래학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 개의 학문 분과들이 한데 아우러지면서 어떤 특정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요. DDC 부분에서는 조금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77쪽에 그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테고요. 마지막 문장, 학문은 무엇을 알기 위해 하는 것으로가 암짜임새라는 걸로 보자면 당연히 알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상 없는 학문이란 있을 수 없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 없는 학문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문제는 대상이란 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제 암짜임새라는 학문은 이제 줄여서 암새라고 하겠습니다. 암짜임새. 그러면은 모든 알매는 대상이 있어야 되나요? 주영 씨, 시에도 대상이 있나요? 네, 어떤 대상이 있죠? 시에서요? 시에서 대상은 작가가 말하고 싶은 네. 주제? 주제의식, 네. 세계관, 그런 게 대상인가요? 네, 요게 이제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걸 대상이라고 쓰는데, 대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대상과 주체를 맞잡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주체라는 걸 우리가 뭐 subject라고도 쓰는데, subject는 조금 유래가 있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주체라는 번역은 좀 적절치 않은 번역이고요. sub라는 건 이제 밑바탕이라는 뜻이고요. jet는 던져진 것, 그 밑에 놓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밑바탕에 놓인 것을 중세시대로 가보면 신이 됩니다. 있는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 뭐가 놓여 있어요? 창조자로서의 신이 놓여 있는 것이죠. 또는 만일 우리 육아 쪽으로 온다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인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든지 또는 신이라든지 어떤 원리라 이런 것이 밑바탕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데카르트 이후로 서양 근대로 넘어왔을 때는 요 밑바탕에 놓인 게 신이 딱 가로쳐지고 빠져나가는 순간 인간 정신, 판단하는 능력이 밑바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전도가 일어났네요. 자, 밑바탕이라는 건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밑바탕에 어떤 것이 쌓이죠. 놓이게 됩니다. 이 놓이게 된 것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대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밑바탕에 마주 놓인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정신에 놓인, 정신에 의해서 파악된 모든 것이 오브젝이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빨갛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 조명이 알고 봤더니 빨간색이야. 그럼 이게 빨간색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인식이 갖고 있는 착각 가능성들 때문에 내 정신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어도 내 정신이 언제나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옳은 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썼던 표현이 이제 substance, 실체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지독하고 불변하는 거, 내가 뭐라고 파악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독립해 있는 것. 요걸 또 대상이라고도 사람들이 또 표현했습니다. 오브젝을 두 가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르게 썼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신에 파악된 것 이런 뜻으로도 일반적인 의미로 썼고, 또 하나는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파악되지만은 정신에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있는 것 이런 의미로도 오브젝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오브젝은 일단 그 자체로 불변하는 것으로 있는 것은 시에서는 오브젝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에 파악된 거는 물론 오브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이 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은 상당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악될 수 없는 게 시에서 오브젝이 될 수가 없다고. 가능하죠, 그것도. 파악될 수 없는 것도 시에서는 사실은, 왜냐하면 파악이라는 것이 정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은 영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정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체적인 것. 뭐 루카치가 말한 이 총체성 이론 같은 경우는 정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시적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죽은 시인이 남긴 시라면은 네. 그 죽은 시인의 마음이 총체적 파악이 안 되겠죠.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파악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그 시에는 항상 여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상이란 표현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날에 이제 대상이란 표현을 안 쓰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알미라고 본다면 그냥 알거리가 됩니다. 알거리는 정신에 의해서 파악이 안 될 수조차 있어요. 그냥 전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알거리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8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자비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대상으로까지 넘어왔죠. 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다가 좀 더 가보니까 실용성? 쓰임에 따라서 내가 발견해낸, 알아낸 그 알매, 쓰임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응용학문, 실용학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또 가능하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분류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학문을 인간의 총체적 지식 체계라고 하면 암짜임새라고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짜임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런 분류는 뭐 일반적인 이제 상식에 이제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문과학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휴머니티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리버럴 아츠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과학이란 말을 쓰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소셜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또 인문과학을 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과학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인문학이라고 안 쓰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인문학은 또 뭔가요? 제가 이제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정의를 내렸더니 더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일단 휴머니티로 봤을 때하고 리버럴 아츠라고 봤을 때하고 인문학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인문학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거죠. 인문하면 천문과 대별되는 개념입니다. 천문은 하늘의 별자리의 모양을 뜻하는 거죠. 그걸 그려 넣은 거. 하늘의 별자리, 별의 운행을 그려 넣은 그림 또는 글자 이런 것들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새겨 넣은 어떤 것을 뜻하는데 보통 글자로 새겨 넣으니까 사람의 삶, 희노애락, 애오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사서도 들어가고요. 역사라든지 또는 이런 시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논서 다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인문이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쭉 연구하는 거 이것이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다는 거야. 인문학의 뜻은. 인문과학이 들어가면요. 과라는 것은 나누어 놓다 이런 뜻입니다. 과자, 나누다, 잘게 나누는 게 과입니다. 과목, 세목 이런 게 이제 나누다 이런 뜻이죠. 학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언스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인문에 관한 사이언스네요. 그 인문에 관한 우리의 알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인문은 사람의 삶의 어떤 이제 내용을 담아놓은 글을 뜻하는 거니까 삶에 관한 그걸 대상으로 한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제식으로 가면 리버럴 아츠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리버럴 아츠는 리버럴이라는 거는 이제 자유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리베르타스. 근데 리버럴이라는 것은 자유인에게 했던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인이 있으면 노예도 있겠네요. 노예는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됐는데 교과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철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또 사교 이런 것도 있고 또 음악 이런 것도 있고 기하학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등등 7개 정도 법률도 있고 7개 정도의 과목 기본 교과목으로 해서 자유시민에게 가르쳤던 것이 이제 그 리버럴의 의미가 되겠고요. 아츠라는 것은 예술 일반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단순히 그 무슨 회화라든지 음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츠는 뛰어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럼 7가지 학문 분야를 단순히 뭐 그냥 아는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숙련되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리버럴 아츠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과목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7개의 교과목, 나중에 10개로도 확장이 됐었는데 그럼 그건 교과목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겠고요. 제식으로 풀어낸다면은 이제 인문이 이제 삶에 관한 그 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음도 있겠네요. 삶에 대한 물음, 삶의 의미, 삶의 유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삶의 문제, 삶에 대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학문, 이것이 이제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과 대답이라는 구조로 보니까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대화술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삶에 대한 물음과 대답의 공간학이라는 좀 복잡한 이제 정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특정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위상 또는 공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삶이 펼쳐지는
그 공간에 관한 학문,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회과학은 그런 삶의 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소셜이라는 거는 사회란 말을 번역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소시에타스 하면은 동아리란 뜻이 되고요. 그러면 소셜이란 말은 동아리와 관련된 또는 뭐 모여사리와 관련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둘을 그냥 결합하면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거는 모아리가 되겠습니다. 모여 사는 동아리, 모여 사는데 모여 사는 것이 규모가 계속 달라지죠. 국가 단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지자체, 학교 단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동아리 수준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이런 이제 모여살이의 방법에 관한 학문, 이것이 사회과학입니다. 어떻게 모여 사나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건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반해서 모여살이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란 말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삶에 관한 학문, 두 번째는 사람들의 모여살이에 관한 학문, 세 번째는 저절로 있는 것들에 관한 학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보틱스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공학이라는 부분이 빠졌네요. 그죠? 뭔가 만들어내는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디자인도 빠져 있네요. 디자인 오늘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 디자인, 공동체 디자인, 사회 디자인, 뭐 건축 디자인, 뭐 공간 디자인, 뭐 디자인 모든 것에 다 디자인이 붙어버리죠. 헤어 디자인, 디자인이 빠져 있네요. 아무튼 뭐 수많은 분류가 다 빠져버렸어요. 여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식의 분류는 더 이상 의미가 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현재 도서관학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류법 때문에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요? 결국 십진분류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분류가 아주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새로운 학문들 어디 갖다 집어넣을까? 이제 뭐 마구잡이로 집어넣게 됐는데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검색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목이나 뭐래든 알면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결국 위치표로만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만 표시해 두면은 이제는 분류 자체가 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도서관학이 크게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2번으로 넘어가 학문 분류사. 지금 학문의 역사는 그 시원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는데 그 시원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부분에 조금은 토론을 달 수가 있는데요. 발견된 한에서는 학문의 역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오르페우스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오르페우스에서도 학문의 출발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인류의 원 기록이라고 하는 초기 기록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문의 시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물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 기록물을 가지고는 학문의 시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인류 전체로 보자면은 알 수는 없다는 게 일단 정답일 테고요. 그 다음 문장도 사람의 삶을 체계화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러니까 삶의 짜임새라는 것을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런 고대 그리스, 다음에 헬레니즘, 로마, 기독교, 중세를 거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79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그리고 기독교 중심으로 한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 학문,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근대 학문은 형성되어 갔으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논리학, 말에 관한 학문입니다. 말의 체계에 관한 학문. 우리가 오늘날 문법이라는 것도 거기에 속하게 되고요. 변증법 또는 이제 수사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논리학. 그 다음에 그 피지스라는 게 피직이 들어간 피직. 피직이라는 걸 오늘날 물리학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물리학이 아니고 자연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절로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인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운행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생물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윤리학입니다. 에틱. 에틱은 거기 정치학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학문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뉘었던 거죠. 이런 분류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것을 세분화하기도 하고 좀 더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분류법에 어떤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베이컨 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인간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 베이컨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는 대학 중심의 분류표로서 지식의 영역을 문법, 그다음에 수사, 논리 이렇게 3학 그리고 내과,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 여기에 이제 신학, 형이상학, 윤리학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구분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리학, 문법, 수학이 들어가고, 실천학, 이건 윤리학, 경제학, 정치학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론학, 신학, 수학, 물리학. 요 이론학이라는 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신학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론이 좀 맞습니다. 신학보단 신론, theology라는 것은 신에 관한 이론적 탐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아리스메틱이 아니고요. 보편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것에 관한 학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이런 논의들은 다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 원래 낱말의 뜻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도 이게 피직이니까 저절로 있는 것들에 관한 학문, 운동한다거나 물질 크기를 갖는 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학문, 생물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학 보니까 기술학이라고 했지만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럼 다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다가 포에틱도 넣었습니다. 시학. 그리고 정치도 여기 들어갔었어요. 테크네에 여기 들어갔었는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제도도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불을 훔쳐오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왔는데 더 중요한 게 정치였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우스가 자기 베개 머리 밑에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 훔쳐올 수는 없었어. 그래서 불 훔쳐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는 니네가 인간들아 니네들이 창조하거라. 그래서 정치는 인간의 발명품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기술학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복잡한 구조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구분했던 구분법을 좀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정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0쪽 16세기 후반에 들어서 베이컨, 이건 떠올라지셔야 됩니다. 베이컨은 3분법을 했죠. 인간의 능력, 기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메모리라는 거, 무네모시네, 되풀이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떠올린다 뜻이 아니고 노래 부르기라고 했었잖아요. 노래는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내가 할머니와 똑같이 부르죠. 이게 메모리입니다. 기록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노래로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기록, 구전 이런 것을 메모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상이라는 말도 좀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요. imagin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슬픔이 있다. 슬픔에 대한 상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슬픔이랑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슬픔의 완벽한 모습을 그려주는 거. 그려내기죠. 그죠? 여기 바로 생생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 이거 상상이었고요. 이런 것도 번역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성이라는 것도, 이성도 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따지는 거였잖아요. 계산하는 거. 또 하나는 깨닫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깨닫는 힘.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왜 그러한지를 깨닫는 힘입니다. 깨닫기. 그러면 다 이해가 되네요. 왜 그 해가 아침에 뜨는지 그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깨달았어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힘, 이것이 이성입니다. 요 세 가지에 따라 가지고 쭉 구분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예술은 어디다 팔아먹으셨슈? 그러면은 예술? 그래. 예술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술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학문이 뭔지도 묻게 됩니다. 학문의 정의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릴 줄 아는데요. 제가 피아노 칠 줄 아는데요. 그게 왜 학문이 아니 되겠습니까? 알매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학문입니까? 학문이 아니 될 수 없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음악 또는 뭐 회화 이런 것들은 왜 학문에서 뺐는지 이제 학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몇 번만 질문하면 스스로 학문에 대한 정의를 철회하게 될 겁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16세기의 그 하나의, 여기에 한 가지는 보조학문으로 수학을 넣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근데 이때 말하는 수학도 역시 보편학입니다. 추론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공통적 요소를 이제 추출해내는 방법이라든지 귀납의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게 되고요. 18세기, 19세기로 오면 사실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이제 실험, 관찰, 그다음에 이제 귀납에 의한 데이터, 자료 축적,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과학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증명이겠죠. 이제 증명 방법이 요구가 되게 됐고요. 방법의 발견, 이것이 아마 그 현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 개념이 아닐까. 올바름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꽁트 얘기는 좀 해드릴 텐데, 이제 꽁트의 학문 분류도 아주 독특한 면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학문 분류표 181쪽으로 오면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죠. 일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설명이 좀 됐고요.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중세를 거쳐서 베이컨을 거치고 데카르트, 그다음에 꽁트, 이제 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류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십진 분류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18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헌 분류인데요. 이제 문헌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리터러처라는 거는 리터러리 또는 리터러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그 글로 쓰인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쓰인 모든 것이 문헌이에요. 그러면 문이라는 게 글이란 뜻이고요. 헌이라는 것을 그걸 집적해 놓은 것. 그러면 어떤 그림에 글이 쓰여 있으면 그건 문헌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문헌이네요. 글로 들어가 있으면 다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헌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그 첫 문장만 보시면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보관한 모든 자료, 자료란 개념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죠. 문헌 분류란 이 자료들을 뭐 앞에 설명한 거랑 유사하네요. 유사성에 따라 종 또는 유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문헌 분류라는 건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문헌을 학문을 분류하듯이 문헌의 종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 놓는 것, 이것을 문헌 분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문헌 분류사 보시면 첫 문장, 가장 오래된 분류는 BC 700년경 아시리아 제국 이시루 파니발 왕실 도서관의 점토판 분류이다. 요게 이제 한 14,000개 정도의 점토판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칸을 나눠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천문도도 들어가 있고요. 법률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마다 다 그것이 도서관 안에 점토판 아시죠, 그죠? 진흙을 이렇게 이제 그 진흙으로 손바닥만하게, 손바닥 크기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쐐기로 콕콕 찍어가지고 적은 겁니다. 근데 이 점토판은 발음을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었고요. 물론 당연히 다양한 낱말들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토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파벳에 한 48개 알파벳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발전된 이런 라이팅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도서관 분류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문자가 창안되지 않았으면은 도서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상형 문자처럼 뭐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1800글자다. 1800글자를 어떻게 조합해 쓰나요? 천재가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줄여도 700개. 700개를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 보셨어요? 뭐 이게 읽어낼 수가 없는 정도죠. 물론 이제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필경사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말 천재 중에 천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이 실제로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그 분류를 했었는데 현재 그 분류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도 이런 도서관들이 많았는데 현재 그 고대 페르시아어들은 아직 잘 해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1910년쯤 되나? 그때 이제 19년쯤 되나 보다. 19년쯤에 그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역사 관련 책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저기 저쪽 남산인가? 네. 남산에서 한 달 동안 불을 태웠어요. 한 20만 권 정도를 불살랐습니다. 근데 그때 주로 불태운 자료들이 단군에 관한 거하고 부여, 북부여에 관한 여러분 드라마 주몽 보셨네? 여기 보셨네. 형을 좀 봤어요? 네, 방금 하는 건 봤는데 네. 챙겨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로 나오잖아요. 거기 동부여시고 부여에 나오는, 거기 북부여, 해모수는 북부여거든요. 그리고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모수가 왕이면은 5번째 왕이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왜 엉터리가 됐냐면 그 모든 부여에 관한 거, 발해에 관한 거, 단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모두 모아서 불태워버린 거죠.
어쨌든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에서는 도서관들을 짓게 마련이고요. 문명은 글자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서관에는 반드시 최고의 분류표들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183쪽에 가면은 하늘과 땅에 관한 두 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었고, 또 이런 분류법, 칼리마쿠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런 분류법들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도서관 분류법들이 있어 왔는데, 중세대학에서도 있었고 등등. 그 밑에 보면 쭉 분류법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12개 분류법으로도 만들고, 뭐죠? 제가 찾아보니까 60가지로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으면 분류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적어도 20개를 넘어가면은 분류표로는 의미가 없어요. 한눈에 볼 수, 일목요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개 정도 이내로 줄여야만 분류표로서는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한번 184쪽으로 가시면요. 두 번째 단락. 자, 현대의 문헌 분류표 상당히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데시멀은 이제 십진법이란 뜻이죠. 듀이가 창안한 이 십진법 분류 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 듀이식 이런 문헌 분류법 DDC라고 이제 약칭을 하게 됩니다. 요거 보면은 Dewey for Window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듀이가 이런 하나의 분류 체계를 제시한 뒤에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그 린네의 그런 학문 분류법하고도 거의 유사한데요. 밑에 세 번째 단락 보면은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 LCC 또는 CC라고 이제 약칭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많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권이 넘는 이런 그 책들을 소장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의회도서관이 그 지하로 해가지고 끝도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지털로만 모으지 않고요. 실제로 출판된 모든 책을 이제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우리 외대도서관에는 소장한 책을 준다고 하면 안 받아가요. 공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물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그 책으로 출판해서 요 책을 또 이렇게 그 보관하는 이런 도서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요즘 한국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분류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분류표에서 문헌을 총류, 철학과 종교, 그다음에 역사, 보조과학, 역사, 일반 및 고대, 역사, 미국 지리학과 인류학 및 민속학, 사회학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하고 있죠. 요거는 핵심이 뭐냐면 총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구분법이 없었어요. 총류라는 게 없었잖아요. 3분법, 4분법, 10진법, 12진법 이렇게 있었는데 총류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이건 대단한 이제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총류를 두고 사실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집이라는 거, 무슨 잡집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고문서 할 때 집이라는 분류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전집할 때 집이죠. 할 때 그 묶어가지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이거에 관한 총괄된 해설서를 쓰잖아요. 요런 거 지식의 총체적인 체계를 서술하는 것을 총류라고 한 것이죠.
오늘날에 사실 이런 총류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지식의 이 그 양이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런 총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론 분류법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CC라고도 약칭되는데요. 이 콜론 분류법은 뒤에 보면 콜론을 사용해서 가지고 하이 분류로 쭉 넘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1987년 문헌 분류의 구성 총류, 주제 영역, 도서관학, 도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하이 분류로 내려갈수록 콜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종과 류와 종차로 구분해 나간다는 겁니다. 용어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5쪽으로 오면은 UDC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니버설 해서 이제 전 세계의 도서관 이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UDC라는 뭐 사실 DDC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확정한 것이 UDC이고요. 또 KDC도 있는데 이건 한국의 십진분류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도서관학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글쎄 제 기억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 초 요때 이제 도서관학이라는 것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한국은 뭐 이제 자생적인 도서관학 분류법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186쪽으로 오면 이제 다양한 이런 분류법을 문헌 분류법을 쭉 표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거기에 링가나단이라는 사람의 분류법이 아주 유명한 분류법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학문 분류와 문헌 분류는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캠코더를 찾으러 가야 돼서 넘어가고 DDC로 가겠습니다. 334쪽에 오른쪽 아래 단락 보시면 DDC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새로운 학문들이 생겨나면서 이 새로운 학문들은 대개 통합, 뭐 이런 서로 다른 학문들이 이렇게 융합되는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데 밑에 보면 inter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났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disciplinary라는 것은 이거 학과란 뜻입니다. 이것이 학과. disciple 그러면은 그 제자란 뜻인데 제자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의 교재를 교과서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 하면은 이런 교과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잖아요. 뭐 생물학 또는 물리학, 화학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누어진 교과를 디스플리너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과들 사이죠. 인터라는 것은 사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넘나든다 이런 뜻입니다. 멀티라는 것은 겹친다 이런 뜻이죠. 생물학과 물리학을 한데 겹친다.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트랜스라고 했는데요. 트랜스라는 것은 이쪽 저쪽을 겹치고 넘나들어서 그걸 넘어서는 거죠. 종합 또는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것. 트랜스플리너리. 그 다음에 이제 플루럴이라는 말은 복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멀티 중에서 플루럴 하면 이제 두 개 이런 것이 되고요. 안티디스플리너리 하면은 서로 다른 것
끼리 묶어 놓은 것. 포스트 하면은 후기라고 했지만은 뭐 요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의 학문 생물학이 있는데 지금 생물학이 사라졌죠. 유기화학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전의 학문과 그 나중 학문이라는 뜻이 후기란 뜻이 아니고 나중 발전됐을 때 발전 이전과 발전 이후의 의미입니다. 그 둘을 한데 아우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학문인데 지금식으로 하면은 시스템 과학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국제통상학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학문은 아주 달라졌지만은 연속성 갖고 있죠. 이런 게 포스트 디스플리너리가 되고요. 디디시플리너리라는 건 뭐냐면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학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지를 브랜치를 쳤는데 새로운 가지를 뻗고 나와가지고는 독립학문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디디스플리너리. 나중에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 요 부분하고 이제 융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융합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융합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올라가 있나? 융합에 관한 게? 이거 못 봤어. 지난주. 하나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두 개. 경찰학 올라가 있나요? 다시 또 들려야 됩니다. 아, 그래? 예, 예. 아무튼 그럼 제가 융합에 관한 것도 좀 더 올려놓겠습니다. 융합은 머리는 좀 아픈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많이 논의할 겁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말 융합을 잘 모르고 써서 좀 더 문제의식을 좀 첨예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학문 분류의 최근의 분류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학, 또 경찰학,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성공적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진입한 성공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과학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가지고 왜 어떤 거는 그 학문 영역으로 진출하다 실패하고 어떤 경우는 왜 성공했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학문에 대한 정의와 융합에 대한 정의를 동시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융복합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장소 이거